극장보다 인터넷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1+1 영화 추천 팟캐스트 랜선극장 지금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제이미이고요. 혼자 진행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쭉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진행자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 칸이 있더라고요. 팟캐스트를 등록할 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의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이제 이 방송을 듣고 후기를 남겨주실 때는 제이미라고 불러주셔도 좋고, 이름이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랜선극장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벌써부터 시청자 후기를 말하는 거 보니까 참 긴장도 되고 나쁩니다. 일단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려볼까 해요. 랜선극장이라고 지은 이유는 인터넷에서 영화를 더 잘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특정 제가 정한 주제에 맞게 그 전에 개봉했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만 풀렸다던가 아니면 영화 개봉을 거치지 않고 VOD로만 풀렸다던가 그런 영화들 두 편을 하나의 주제에 묶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극장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예술 영화들을 보기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말씀드려도 바로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제 방송으로 제가 스스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제가 소개한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든 아니면 출근길이든, 출근길은 영화의 주종이 그렇죠. 어쨌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제 즐겁게 방송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14일인데요. 아마 업로드한 날짜는 상당히 지나서일 텐데 이 방송을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다른 방송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다양한 시청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청 후기를 남길 수 있는 홈페이지는요, 랜무비.modu.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된 게시물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참고한 대본들 그리고 정보들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놀러 오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차근차근 말하기 전에 캡틴 마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캡틴 마블의 주연을 맡은 브리 라슨 배우님이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캡틴 마블을 보기 전에 캡틴 마블 개봉 관련한 주변 상황들이 더 신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틴 마블이 개봉한 뒤에 이제 브리 라슨에 대해서 하도 희롱하거나 욕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례적으로 공신력 있는 채널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관객들의 참여가 많은 로튼토마토 사이트에서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정보로는 64,000명의 관객이 관객 평점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개봉한 인피니티 워의 총 관객 평가 수가 5만 개가 됩니다. 즉 1년 차이가 나는 작품인데 평가 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 수의 대부분은 이제 이 평점을 의도적으로 낮게 매기려고 하는 특정 관객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개봉하기 전에 이제 시사회가 풀린 다음에 로튼토마토가 잠시 관객 평가를 열었다가, 그때 아마 로튼토마토 지수가 이게 신선도를 100%로 기준으로 한 사이트인데 50% 이하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평점을 받았고, 그거를 특정 집단을 공격으로 간주해서 이제 로튼토마토는 잠정적으로 정식 개봉 전에 관객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브리 라슨의 모습을 보고 예쁘지 않다, 영웅 같지가 않다라는 식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브리 라슨 배우가 페미니스트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보고 싶지만 배우 때문에 못 보겠다고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불매 운동한 것 치고는 관객 수가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캡틴 마블을 본 그 특정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보다 페미 요소가 없다. 그래서 아쉬웠다라고 했나요? 어쨌든 호평이 많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캡틴 마블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캡틴 마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라 캡틴 마블을 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여러 줄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전에 개인이 주인공이 된 솔로 영화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블랙팬서잖아요. 근데 블랙팬서가 한 나라의 군주를 둘러싼 그런 정치적인 영화라면 캡틴 마블은 한 개인이 가장 정치적인 존재라는 걸 잘 드러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에 맞서서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저는 정리를 했고 캡틴 마블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흥이 컸던 장면들 중에 하나는 일단 브리 라슨이 나온 장면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베트 베닝의 캐릭터도 잠깐이지만 너무 멋있었고 웬디라는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브리 라슨이 연기한 캐롤 댄버스의 조종사 동료였던 마리아가 이제 캡틴 마블을 도와서 작전을 펼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딸을 두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마리아의 딸인 모니카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세계를 구하는 일에 나서야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평론가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에 혼자 평론가의 자세를 한다면, 그리고 이전까지 마블 영화를 굉장히 즐긴 사람이 갑자기 이 영화를 팔짱 끼고 바라본다면 그건 비평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 영화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상당한 힘을 얻겠다. 더 자기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캡틴 마블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브리 라슨이 왜 캡틴 마블에 캐스팅이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같이 해보자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브리 라슨 배우의 개인적인 매력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찍은 영화들 중에서 이제 지금 캡틴 마블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준 브리 라슨의 대표작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막 재미없게 살펴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캡틴 마블의 우주의 아주 거대한 유니버스의 수호자였다면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두 영화는 지구의 수호자를 맡은 어떤 한 개인의 수호자를 맡은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쇼텀 트래브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룸이란 영화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쇼텀 트래브란 영화는 두 영화에 비해서 좀 낯설죠.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쇼텀 트래브의 감독 데스틴 크레튼 감독이 이제 동양인 아시아인을 주인공으로 만들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 영화죠. 상치 영화의 감독으로 정식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즉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시아인의 주인공이 될 영화의 감독과 하와이계 감독이에요. 하와이계 감독과 이제 캡틴 마블이 될 브리 라슨이 처음 만난 영화고 이 두 인물 모두 이 영화로 상당한 비평적인 관심 그리고 비평적인 관심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그리고 저의 관심을 가지게 된 영화이기 때문에 네,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영화 중에 앞으로 두 영화가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저는 먼저 개봉한 영화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룸보다 먼저 개봉한 2013년의 쇼텀 트래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ready because it's so unbelievable. It's going to seem fake, but I promise you it's not. Grace will vouch for me. It depends if you tell it right. There's no way not to tell this right. It is a storyteller's wet dream. Short term 12, this is Grace. Remember, you're not their parent, you're not their therapist. You are here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and that's it. Got it. Luis, you better be up. So as I was gonna be. Community meeting is now in session. Slow this down a little bit. Yeah. Y'all ain't got no rhythm, man. Mace, I love you like a brother, but I gotta say that when it come to being discreet, you're a disgrace. I mean, he think we all don't know about him and Grace on the low, undercover trying to date. 네, 숏텀 12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에 개봉했고요. 외국에서는 정식으로는 2013년에 공개된 영화입니다. 2년 정도 뒤에 개봉한 것도 신기한데 누적 관객이 400명이 채 되지 않는 걸 보면 정식 개봉 날짜는 있고 한국 포스터는 있지만 예고편이 따로 없어요. 그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공개가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참고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도 블리 라슨 배우님의 작품을 검색하다가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외국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영화제에서 작품상에 올랐고요. 참고로 썬댄스 영화제 다음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디 영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디 영화제들의 시작이라면 한 해의 시작이라면 한 해의 끝에는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이라는 어워즈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편집상을 수상하였고 여우주연상과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별개로 한 해마다 오스카 노미네이션이 발표될 때 이제 그 해의 실수, 지명해야 했다라는 의견을 잡지마다 내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2013년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브리 라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예산 영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들은 영화입니다. 그 정도로 브리 라슨도 상당히 주목을 받은 영화고요. 별개로 이 감독이 브리 라슨과 그 다음 영화 더 글래스 캐슬을 찍었고 또 저스트 머시라는 마이클 B 조던 조연의 변호사 실제 인물을 극화한 영화 역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글래스 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 숏텀 12만큼의 반응이 없었고 저스트 머시라는 영화는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감독의 그 다음 영화가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상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숏텀 12가 어떤 곳인지 이제 첫 장면을 설명하면서 천천히 알아볼까요? 이제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보다 보면 상당히 익숙한 얼굴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헤미안 립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해서 나무 주연상을 오스카에서 수상한 라미 말렉이 여기 나옵니다. 네, 상당히 어리벙벙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배우가 신인 배우 시절인 것도 있겠지만 이 숏텀 12라는 곳에 신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밖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얼굴 중에 하나인 스테핀 비트리즈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는 되게 웃긴 미국 경찰 시트콤 영화에서 그 꼬불거리는 긴 머리를 가지신 로사 분입니다. 여기선 웃음기는 많이 없는 영화고요. 따뜻한 영화지만 코미디 아닌 영화니까. 그리고 존 갤러거 주니어가 연기한 메이슨이 이제 처음 온 라미 말렉이 맡은 역할이죠. 네이트에게 긴장 풀어라 라는 식으로 자기가 일했을 때 겪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네, 브리 라슨이 연기한 그레이스도 자전거를 타고 뒤늦게 그 대화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네이트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을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찰나에 건물에서 갑자기 창백한 남자의 한 명이 뛰어나옵니다. 걔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샘이라는 남자인데 갑자기 밖으로 달려가고 이제 한창 담소를 나누던 그레이스와 메이슨이 그 아이를 잡기 위해 뛰어가죠. 영문도 모르는 네이트도 멍하니 있고 방금 스테핀 비트리즈 연기한 캐릭터인 제시카는 go, 얼른 가서 잡아라, 도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보였는데 정작 세미를 잡은 그레이스와 메이슨의 태도는 아주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쟤 멀리 나갔네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이슨은 자신이 못다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옆에 있는 세미에게 너도 이야기 알지? 이야기 너무 유명해서 알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세미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시키고 이제 세미에게 이제 수고했어 이제 그만 들어갈까? 라고 하자 세미는 다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 전에 그 두 사람에게 막 바보 막 변태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다가도 결국엔 다시 수긍해서 들어가죠. 갑작스러운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마무리한 상황에 네이트는 초반에 그 어리벙벙한 표정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와 메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Welcome to Short Term 12. 그러면서 제목이 뜨죠. Short Term 12는 청소년 위탁소의 이름이고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레이스와 메이슨, 네이트 그리고 제시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어떤 젊은 위탁소 관리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대신 제목이 장소니까 장소가 중요하겠죠. 이 장소 안에서는 조그마한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문을 무조건 열어놔야 한다는 거고 개인마다 쓰는 방에 그리고 등급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욕을 한번 하면 등급이 강등되어서 TV를 보지 못한다던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듯한 어떤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다 보다 보면 장소도 장소이지만 그 장소를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지는 영화입니다. 이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를 파헤치는 영화가 아니라 장소 안에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상이 그 이전에 학대받았던 거에 비해선 얼마나 귀한지 물론 그 학대받았던 과거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이들이 지키려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좋은 인상으로 남은 이유는 방금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겪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학대를 경험했어 라고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밝히는 그런 사회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부탁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죠. 네. 하나를 예를 들면 마커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아까 그 독립 인디펜던트 스프릿 어워즈에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른 그 마르코스를 연기한 라키 스탠필드라는 배우인데요. 겟아웃에서도 나왔고 그 마커스의 간접 화술이 이런 겁니다. 18살이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자 딱히 없다고 하고 다만 머리를 좀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를 왜 밀어달라고 할까? 이제 위탁소 안에서 그나마 괜찮은 이발원이 그레이스인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레이스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머리를 반드시 자르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물어본 거는 울퉁불퉁한지를 물어봅니다. 맞은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전에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걸 남자 선생님인 메이슨 앞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냈듯이 자신의 머리에 과거에 학대받은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이 그걸 직접 말해야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인물이 중심적이고 그렇게 직접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 영화의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편에 서고 함께하며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이라도 캐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 그대로 이들의 일상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그레이스와 메이슨을 비롯한 위탁소의 관리자들이 잘 보여주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결국 이 영화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장면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바로 마지막 장면에도 비슷한 방식의 장면이 진행이 되고 아주 살짝 카메라 촬영이 바뀌고 음악이 조금 감성적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쇼턴 트래블이라는 기관 그리고 기관의 관리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그대로 계속 있을 거구나라는 감정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는 그레이스를 연기한 브리 라슨이 있죠. 브리 라슨이 가진 배역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보호자가 아니라 수호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호자와 수호자의 어감 차이를 저는 보호자는 법적인 보호자처럼 어떤 책임이 담긴 이름이라면 수호자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악한 것으로도 막고 이들의 생각과 정체성,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사람 그런 식의 이미지로 저는 단어를 새겨두고 있는데 딱 브리 라슨이 출연한 룸과 쇼턴 12에서 동시에 그런 역할들이 드러나고 있고 쇼턴 12에서도 그 역할이 돋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면 전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 역시 비슷한 상처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커스와 같은 화법이 이제 단순히 어린 청소년의 화법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레이스의 개인사가 이제 그레이스와 비슷한 인물인 여자아이 제이든이 이제 쇼턴 12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청소년의 화법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의 화법이라는 게 보여지죠. 그게 어떤 거냐면 직접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화법이 결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문제이고 그것을 보호자의 입장이 되어야 할 테라피스트라던가 아니면 그레이스의 상관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안 하고 그냥 문서상으로만 처리를 하는 거죠. 특히 브리 라슨이 불같이 화내는 대목,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굉장히 흡수가 강렬하게 되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이든이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레이스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이든의 아버지가 제이든을 데려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제이든의 아버지가 제이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언뜻 어제 일로 알게 된 그레이스는 밤에 이미 상관의 사무실에 보고서를 넣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든이 이제 자기 아빠에게 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낀 그레이스는 이제 상관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보고서를 읽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는데 상관의 대응은 이런 거죠. 상처를 받았으면 뭐 사회복지사라던가 뭐 상담치료사에게 상처를 말했어야 되는데 얘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데려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브리 라슨이 화를 내면서 이 아이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아냐,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애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냅니다. 근데 이 상관의 태도가 너무 웃긴 게 캡틴 마블이 떠오르는데 감성적으로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다그치죠. 근데 이 대목에서 캡틴 마블이래 그레이스가 이제 잠깐 자신의 자세를 숙이면서 I'm sorry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 대목의 연기가 만약 브리 라슨의 선택이라면 상당히 그 연기에 더욱 입체성을 부과하는 선택인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히 I'm sorry라고 숙였으니까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브리 라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관에게 더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어떻게든 제이든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한번 숙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잠깐의 망설임도 저는 좋았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레이스가 말하길 이제 제이든이 내 옆에서 울었다. 이게 다 말한 거지. 그녀의 방식으로 말한 거다라고 하니까 생각할수록 화나네. 상관의 이제 눈물 해석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러자 바로 그레이스는 눈빛이 바꾸면서 Don't fuck with me 이러면서 도리어 화를 내고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 외에도 자전거를 타는 장면들에서도 이상하게 초반에 첫 등장을 할 때도 자전거를 타고 오고 이제 밤거리를 제이든과 함께라던가 아니면 혼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어딘가로 떠난다던가 이럴 때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이제 이상하게 사실 영화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장면들인데도 사실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닮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힘껏 옹호하려고 하는 자세에도 감흥이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런 감정적으로 강한 장면 말고도 이제 이 제이든에게 다가가는 방식에서 저는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이든과 브리 라슨의 같은 고통이라 하면 바로 아버지와 관련된 거죠. 예를 들면 브리 라슨이 방 안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자기도 같이 그림을 그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브리 라슨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엄마의 애인들을 그릴 때마다 시간을 자꾸 끌었다. 뭐 음영을 넣어야 된다. 뭐 조금 더 코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자 제이든은 이제 그레이스의 마음을 추측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엄마에게 떨어뜨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 자신의 문제에 깊이 골똘하게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남이 자신에게 문제를 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이든이 계속 자해에 비슷한 경향, 그러니까 손톱으로 손등을 계속 찍어 누르는 경향을 보이자 이제 브리 라슨이 자기 발목에 있는 상처를 먼저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손톱 자국보다는 훨씬 좀 끔찍한 모습이라 이제 제이든도 이러면서 놀래죠. 그런 다음에 제이든이 그레이스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그레이스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이제 피를 봐야 위로가 됐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건 제이든의 마음과도 비슷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영화에서 브리 라슨이 연기한 그레이스는 자신의 상처를 먼저 보여주려는 사람이고 물론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같은이 아니라 비슷한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강하고 심지어 이 기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의 표상으로 느껴집니다. 즉 세상이 이미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아이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제이든과 마커스 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에게도 당장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브리 라슨과 관계없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만 라미 말렉이 연기한 네이트는 사실 상대적으로 쇼탄 12에서 열심히 근무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근무한 그레이스나 메이슨에 비해서는 잠깐의 자원봉사처럼 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들과 만나는 대목에서도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이런 식의 실언을 하고 실제로 제이든이 자해를 하기 위해 문을 갑자기 걸어 잠근 대목에서 이제 제이든이 이제 문을 갑자기 박차 뛰어나가려고 하고 그 복도에서 네이트와 메이슨이
양쪽에서 제이든이 잡습니다. 그러자 제이든이 왜 이거 하나 혼자 못하냐면서 네이트의 뺨에 침을 뱉는데 그 후에 세정제를 갑자기 찾고 얼굴에 벅벅 문지르는 걸 보아 침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침은 무조건 더럽지만 유별나게 세정제로 닦는다던가 하는 이 인물은 사실 그레이스와 함께 나온 남자 선생님인 메이슨에 비하면 그렇게 직업 정신으로 지내고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가장 편한 방식은 라미 말렉이 연기한 네이트를 이제 자기 갱생 프로젝트로 이제 아이들로 인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네이트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영화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네이트도 자연스럽게 이 쇼턴 트래블에 소속이 되었다는 점을 특별한 과정 없이 그리고 덜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룬 점이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전적으로 어디까지나 고통받고 있는 하지만 이 안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아이들의 시점에 맞춰서 아이들의 시점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신뢰가 가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쇼텀 트래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Thank you for letting us do this interview. We're grateful to hear your story. Thank you to everyone who sent their good thoughts and their prayers. For 5 years, you made life in that small room, that prison, as nurturing and normal as you could. You're fine. You are so old now. Hey, do you know what we're gonna do today? What? We are going to bake a birthday cake. You chose to tell Jack that room was the whole world, that there was nothing else. Good morning, lamp. Good morning, plant. Good morning, sink. I wanted him to feel safe and that it was a great place for him to live. Did you ever think you would be free? I hoped. 네, 2015년에 공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2016년 3월에 개봉한 영화 룸 예고편 잠깐 듣고 오셨습니다. 관객 수는 그래도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8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을 했고요. 이 영화로 브리 라슨은 오스카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2015년은 브리 라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모든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요. 영국의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BAFTA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배우 조합에서 수상자를 정하는 시상식에서도 그리고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린북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고 이번에 로마를 제치고 작품상을 수상을 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 자체를 일일이 비교하진 않더라도 작품상에 오를 가장 강력한 후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감독은 레니 아브람슨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이전에 만든 작품이 플랭크라는 영화입니다. 탈을 쓴 천재 음악가를 다룬 영화이고 각본은 엠마 더 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쓴 유일한 각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이후로 영화 각본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인 같은 동명의 제목의 소설 작가라는 겁니다. 풍문으로는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각본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책이 엄청난 흥행을 거두면서 여러 감독들이 이제 당신의 책을 영화로 당신의 각본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러블콜을 보냈고 그 중에 레니 아브라함손이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 예정이다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결국
각본을 쓴 작가님의 마음을 빼앗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죠. 브리 라슨과 그리고 이제 아역 배우 브리 라슨의 아들로 등장하는 잭 역할을 맡은 제이콥 트렘블레이가 나왔는데 아역 배우상을 따로 수상을 하는 일부 영화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후보에 오르고 수상도 많이 했을 정도로 이 남자 아역 배우의 연기도 상당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룸 영화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먼저 시작할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이제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리뷰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이 룸이라는 제목에 관사가 없다라고 김혜리 영화 평론가님이 영화의 일기에서 짧게 적으신 대목인데 즉 이 룸은 어떤 방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막에서도 룸으로 나와요. 그대로 말 그대로 이 고유 명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셔터 12와 똑같이 장소가 제목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나가는 문은 밖에서만 열 수가 있고 철저하게 감금된 아주 작은 방인 거죠. 화장실과 욕조와 부엌 모두 함께 있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브리 라슨이 연기한 조이와 조이의 아들로 보이는 잭이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잭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돼요. 옛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하루 종일 울다가 TV 보다가 좀비가 될 뻔했대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내가 내려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영화는 소년이 정확히 5살이 된 그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이콥이 함께 누워있는 엄마에게 Mom, I'm 5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잭은 늘 그랬듯이 안녕 세면대야, 안녕 뭐 에그 스네이크 달걀 껍데기로 만든 장난감 같은 거, 야 뭐 안녕 화장실 변기야, 뭐 안녕 화분아 이런 식으로 인사를 건네고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엄마 조이는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닌 듯 그냥 덤덤하게 있고요. 부분에서 약간 이 영화의 촬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촬영 감독이 레미제라블을 찍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펜틴이나 뭐 코제트가 노래를 부를 때 정말 그 사람의 초점에 완전히 맞춰서 그 빠져들게 하는 촬영이었잖아요. 데니 코헨이라는 촬영 감독인데 이제 아이의 나레이션을 비롯해서 아이의 관점으로 진행되는 이 영화를 어떻게 찍었냐면은 룸이 사실 되게 작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이제 화분과 변기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듯이 그 사물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극도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그 작은 방도 하나의 세계였고 그 방의 사소한 부분도 그 세계의 일부처럼 여기면서 관찰하고 자기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은 인상을 주죠. 이제 이 영화는 룸 안에서만 진행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 두 인물이 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영화고 두 장면으로 그 촬영을 요약할 수 있다면 요약이라기보다는 인상적인 장면을 말할 수 있다면 잭이 이전에 보았던 하늘은 이제 천장에 유일하게 난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었다면 탈출 작전을 감행하기 위해 이 두 명을 가둔 사람의 트럭 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처음으로 넓은 하늘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미 나는 이 영화를 정말 감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빠져들어서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매력이 있는 영화고 그래서 사실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정말 이 상황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끔 정말 완전하게 소년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촬영이 이상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영화 자체의 줄거리에 대한 너무 완벽한 설정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룸에 갇히게 된 경위를 다시 말씀드리면 5살이 되었을 때 조이는 잭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안과 밖으로 돼 있다. 룸 밖에도 세상은 있다. 그게 우주가 아니고 어떤 허송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이 밖에도 세상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5살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아들인 잭을 어느 정도 거짓말로 속였지만 이제 이해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이가 잭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말이냐, 17살 때 길거리를 걷던 조이는 자신의 강아지를 도와달라는 이제 한 남자의 부탁을 고 갔다가 그 남자에게 감금이 된 거죠. 그 남자의 창고에. 근데 거기서 그 남자의 아이까지 낳게 되는데 그게 잭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조이는 잭에게 너의 아빠는 누구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지만 잭은 이야기를 듣기를 힘들어하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차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결국 이 영화의 중간 정도의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 완전히 둘로 포개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잭이 먼저 밖으로 나가고 그 조이와 짠 작전 아래에서, 그리고 조이는 이제 경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건데 이제 조이와 잭이 이제 처음으로 룸 밖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의 포옹과 이제 영화 말미에 조이와 잭이 포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만약에 이 영화를 1부, 2부로 나눈다면 1부 끝과 2부 끝과 정확하게 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영화에 담긴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앞에 장면은 이제 룸 밖으로 나간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룸 밖에서 처음으로 만난 두 엄마와 아들이라면 후반부의 포옹은 룸 밖으로 나온 뒤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건 조이입니다. 왜냐하면 17살에 갇혔고 그 7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룸 안에 있었던 동안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죠. 왜냐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룸이 처음 세상 그 자체였지만 조이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17가지의 삶이 있었고 7년 사이에 이제 자신의 부모는 이혼을 하고 새아버지를 만났고 이제 친구들과의 연락은 단절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아들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된 프라임타임 언론사 인터뷰는 나중에 브리다슨의 연기를 말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히려 황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다슨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잭과 다시 멀어지는데요. 그 둘이 다시 만났을 때의 포옹은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이 엄마를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죠. 첫 장면은 엄마가 아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면 장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은 아들이 엄마가 심적인 상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 대목이 있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특별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소년인데도 처음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근데 영화에서 설명은 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여자 엄마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화상에서 조이는 외동이었고 이제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자 머리를 잘라주는 방법만 알아서 남자아이의 머리를 굳이 짧게 자르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소년의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 긴 머리를 한 소년인데 이제 엄마가 자신을 두고 잠시 떠나자 이 떠난 엄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떠났다는 게
아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최대한 영화의 스포일러를 자제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심적 고통으로 인해 잠시 멀어져야 되는 계기가 옵니다. 근데 그때 잭이 한 말이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자른 머리를 엄마에게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긴 머리가 하나의 힘줄이었기 때문에 힘샘이었기 때문에 그 힘샘을 나누어서 엄마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브리 라슨이 나오지 않지만 그 대목에 잭과 조이의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는 단순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비록 엄마와 아들 이야기지만 물론 근데 방금 언론사가 제기한 황당한 질문에 그런 거죠. 아빠가 그 사람이라고는 얘기했냐.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아이만 먼저 내보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브리 라슨이 연기한 조이에게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묻는 어머니라면 아버지와 관계가 있고 뭐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해야 된다는 막연한 이미지도 있죠. 그런 황당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영화 속 조이와 잭의 관계는 만약 호적이 있다면 호적에서 저희가 1촌, 2촌 나누기 위해 수직 도표 같은 걸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거기에서 엄마와 아들이라는 그 어떤 관계적인 이름을 제외하고 오직 핏줄로 이어진 그 둘의 끈끈함만 남긴 듯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브리 라슨이 모성애로 희생되지도 않고 아들을 맡은 책 역시 마냥 아이의 순수함으로만 치환되는 영화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 포개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둘로 포개해주는 장면 중에 가장 짧은 장면이 있다면 잭이 밖으로 나가고 나서 룸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뉴스에 전파를 타게 되고 그 가족을 응원한 사람들이 이제 장난감 같은 걸 보냅니다. 레고 같은 걸. 물론 처음에 가지고 놀지 않다가 그것들을 갖고 놀죠. 레고로 집을 짓고 다시 부수는 장면이 이제 잭이 나레이션에 나올 동안 아주 잠깐 보여집니다. 근데 왜 집을 다시 만들었다가 부술까? 그 장면이 왜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아마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영화의 구조도 그렇고 그걸 좀 더 요약하면 엄마는 아들에게 바깥 세상을 안내했고 아들은 엄마에게 계속 말하거든요. 우리 룸으로 돌아가 보자. 왜냐면 자신에게는 하나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가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와서는 다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느껴지듯이 아들은 엄마에게 그동안에 받았던 7년간의 상처에 대해서 그 세상 역시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게 바란다기보다는 그 시간 역시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문으로 이어진다라는 짧은 나레이션이 역시 잭이 룸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제 잠깐 나오는 나레이션인데 결국 공간과 공간이 있다면 그 사이에 문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성장은 어떤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두 장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매개, 문이 생겼을 때 가능한 거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그 세계를 함께 인도할 그게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족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 라슨 역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쇼턴 12에서도 그렇고 브리 라슨 배우님을 믿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각본이 아니잖아요. 그 인물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인물을 느낄 수 있게 돕는 각본을 비롯한 제작 환경 안에서 브리 라슨이라는 배우님은 뭔가 관객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리고 관객이 몰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영화를 어떤 연기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소개할 두 영화에서는 브리 라슨이 정말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이제
룸에서의 브리 라슨의 모습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볼게요. 브리 라슨이 연기한 조이는 이제 다하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방금 제가 쇼던12에서 I'm so sorry라고 말하면서 살짝 자신을 낮추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제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Come on, you're smart 그러면서 너 똑똑하잖아, 그래서 어릴 때 나에게 많이 질문했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다독이기도 하고, 잭이 나는 그 이야기 싫어, 너무 지루해 라고 했을 때 넌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그치기도 하죠. 왜냐면 이 진실을 아는 거는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방을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는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두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간절함도 엿볼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조이가 잭이 5살일 때 얼른 탈출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겠구나,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이유가, 조이는 잭의 모습을, 그 자신을 가둔 인물, 여기서는 올드닉 아저씨라고 지칭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드닉 아저씨가 간간히 이 두 명에게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를 밖에서 사오고 주말마다 가져오는데, 이제 5살이 되면 옷장 안에서 본래 잠을 자고 있는 게 잭인데, 이제 옷장이 좁을 정도로 잭이 곧 성장할 나이기도 하고, 잭이 이제 올드닉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드닉이 자고 있을 때 얼굴을 몰래 들여다보려는 장면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조이는 올드닉이 잭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게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마치 아이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격하게 차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너 같은 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너가 아무리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해도, 와, 이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건 어쨌거나 범죄인데, 어쨌거나 그런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거죠. 그리고 1부의 스포일러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1부에서 이 두 인물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거는, 이제 아들이 아픈 척을 하고 이 아이를 응급실로 보내야 된다라고 올드닉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올드닉이 병원에 데려갈 거고 그때 탈출하자는 계획이었죠. 근데 하지만 올드닉은 이제 열이 엄청 많은 상황으로 잭을 만들고, 물론 뜨거운 수건을 가해서 올드닉을 속이려고 조이는 노력을 하지만, 이제 올드닉은 이제 그냥 헤어즈 몇 개 사줘야겠다라는 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한참을 고민하던 조이는 이제 어떤 황당한 얼굴을 하면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바로 잭을 죽은 시체로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잭을 시체로 가장해서 이제 카페 같은 데에 돌돌 말아서, 조이는 올드닉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잭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올드닉이 잭의 상처를 보려고 하면 아까 격하게 차단을 했듯이 절대 보지도 말라고, 그냥 어디 데려가서 묻으라고만 합니다. 그 올드닉의 동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브리 라슨은 이제 잭에게 차가 멈춰서면 뛰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고, 아까 후반부에서 잭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이가 이제 충치로 인해 이빨이 빠지거든요. 그 빠진 이빨을 잭에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룸이란 영화는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몰입되는 용도가 강하고, 이런 이야기면 감정팔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거나 두 번 대비되는 소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여러 번 봐도 지루하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그 충치를 행운의 상징으로 가진 잭은 차가 멈추고 나서 어느 정도 도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 마주치는 장면은 정말 감정적으로 저는 눈물 여러 번 흘렸고요. 반면에 가장 다른 의미로 황망했던 표정으로 기억이 나는 건,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이 영화를 위해서 별개로 브리 라스는 어떤 화장도 일치하지 않고 이제 룸에서의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 출연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그 표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근데 게다가 그때 있는 질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줄 거냐, 아니면 뭐 왜 아이를 먼저 좋은 상황으로 내보내지 않았느냐 물어봤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엄마가 아들을 도와준다, 엄마가 아들을 양육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 말 그대로 관계에 치우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대하는 브리 라슨 배우님의 연기는 즉각적으로 화가 나서 달려들었다기보다는 자신 역시 그 질문을 가장 피하고 싶었을 거고, 이제 두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세계 안에서 단둘이 공존하던 사람들일 뿐인데, 그것을 이제 평범한 가족의 선입견으로 바라본, 그것도 언론 앵커가 아니라 인터뷰가 그러니 더욱더 뭔가 허무한 듯한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브리 라슨의 연기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어떠한 여린 생명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 세상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견뎌야겠다고 결심한 인물이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여성성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호자 여러 번 밀고 가네요. 끈끈한 핏줄로만 느껴지는 영화 속 인물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별개로 이제 트리비아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영화 촬영 전에 한 달 동안 스스로 인터넷 없이 그리고 전화 없이 혼자 고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는 눈물도 펑펑 흘리고 극도로 우울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브리 라슨이 캡틴 마블에 캐스팅되면서 여러 쇼와 인터뷰에 나오고 있는데, 브리 라슨 팬분들이라면 저 사람이 정말 내향적인가 싶을 정도로 춤도 되게 적극적으로 추시고 음주 가무를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본인만 자신이 내향적인 줄 아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으신, 현실 생활에서의 그런 매력이 있으신 브리 라슨 배우인 것 같습니다. 브리 라슨 배우님의 영화들에 대해서, 출연했던 두 영화 숏다운 12와 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브리 라슨이 지구의 수호자라는 칭호는 영화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화 밖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브리 라슨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2013년, 그때 이제 레이디 가가가 한 단편 영화의 OST를 부르면서 성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말미에 함께 합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스카 시상식에 참여한 관객이 찍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에 따르면 브리 라슨이 그 출연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렬로 나가면 이제 브리 라슨이 가운데 서서 한 명 한 명 안아주는 대목이 있고, 실제로 브리 라슨 배우님을 지구의 수호자라고 더욱 느끼는 이유는 페미니즘적인 성향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단적으로 미투 운동 이후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영화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타임스업 단체를 주도한 배우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올해 1월에 있었던 썬댄스 영화제에서 또 하나 제기되었던 문제가, 2017년부터 2017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최근 흥행 영화들을 100편씩, 1년당 100편씩 전부 분석해 보았을 때 여성 감독이 고작 4%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The 4% 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이름으로 많은 맨 처음으로는 사라 톰슨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18개월 안에 여성 감독이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장 가깝게 바로 이어서 해시태그에 참여한 배우가 브리 라슨입니다. 그리고 여러 제작사들이 그 행동에 동의하겠다고 나섰을 때 트위터로 고맙다, 멋있다, 고맙다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멋있다라고 좋은 선택이다라고 리트윗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브리 라슨은 영화 속에서는 자신의 상처를 닮았거나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상처를 가진 인물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영화 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제 캡틴 마블 프로모션 때도 백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인종의, 더 많은 성별의 사람들이 비평가의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비평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은 지금 로튼토마토 등을 비롯한 많은 매체의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 산업 현장에서도 다양한 인종이 그리고 남녀 비율이 동등하게 참여하게 바란다는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브리 라슨이라는 배우님이 캡틴 마블에 딱 적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쳐볼까요? 모두 캡틴 마블 아직 안 보셨으면 다들 극장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캡틴 마블을 보고 대다수 분들이 보셨겠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보시고 브리 라슨 배우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생기신 분은 오늘 이 방송 보고 듣고 이제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들 룸이랑 쇼턴 12를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룸이나 쇼턴 12를 보시고 너 방송 듣고 영화 봤더니 이랬더라 라던가 아니면 이 방송 자체에 대한 감상을 어디에 남겨주실 수 있냐면요, 램무비.모두.at 그 공식 홈페이지에 청취 후기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랜선극장 홈페이지 중에 SNS라는 칸에 가면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이 같이 링크로 올라올 텐데요. 거기 이 팟캐스트에서 차마 담지 못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 팟캐스트 전체 내용도 녹취를 해서 그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요. 네. 귀로 오랫동안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랜선극장을 다른 분들에게 홍보해주고 싶은 분들은 그 녹취 내용을 가지고 영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브리 라슨의 신작이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찾아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브리 라슨이 연출을 한 영화인데 넷플릭스가 배급을 2019년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5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제목은 유니콘 스토어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스포츠 없는 스포츠 영화 특집으로 저희가 스포츠 영화는 선수들의 성공이라든지 막 신나게 덩크슛이나 홈런을 넣는 장면으로 끝을 내는 장면들이 익숙한데, 오늘 다음 주에 이야기할 두 영화는 선수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아니면 그 구단의 단장이 주인공 영화입니다. 그 각각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높이 나는 새와 왓챠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 머니볼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리고 맞다. 그 룸이란 영화는 왓챠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VOD 말고 왓챠플레이로 보시면, 그리고 구독하면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지, 어쨌든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영화는 높이 나는 새와 머니볼, 스포츠 장면이 없는 선수가 주인공이 아닌 영화들인데요. 이 두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취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두 영화 모두 상반된 매력이 있으니까요. 모두 기대해 주시고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바로바로 정주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랜선극장 지금까지 진행 맡은 제임이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 이야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극장이었고요. 다들 좋은 영화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